삼성전자는 실적이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주가가 피크아웃이었다. 그리고 순환매는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거래를 개미들은 하지 않는 거를 권합니다. 네, 한상환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사를 드려야죠. 그 한상환 고문님 지난번 출연하신 방송을 보고 네. 좋아하게 된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댓글을 보니까 네. 그 자유로운 영혼에 이렇게 막 경의를 표한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인데 해고를 이렇게 점점 제가 그래서 인사말로 점점 갈수록 폭주족이 돼 가신다고. 해골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완전 해골입니다. 아 이거 주식하는 분들한테 해골가 좋은 건가요 이거? 아이고. 그 뭐죠? 이제 지금 주식시장 이제 네.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이 스튜디오. 여기 처음 왔습니다. 여기 네.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느라 네. 목이 좀 맛이 가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네, 지금. 목은 좀 쉬신 목소리가. 네. 네. 그래서 오늘 고모님이 네. 도와주셔야 되는 게 네. 많은 걸 풀어주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풀어드릴 거는 뭐 하여튼 뭐 풀어보죠 뭐. 네. 하는 데까지. 일단 그 상반기 그게 어쨌든 무난하게 큰 어떤 뭐 급락 이런 거 없이 잘 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갈 것이냐 하반기까지 네. 이게 가장 큰 이슈겠죠.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네. 사실 일단 이게 상반기가 무난하게 온 이유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초에 주가가 3,200 얼마 찍었을 때, 60 얼마 찍었을 때 이거 슈팅이다. 이제 한 2,700, 뭐 대부분 2,800 갈 거라고 믿었고 저는 2,700까지 간다고 봤고 그래서 이때 한번 팔고 이제 다시 사자. 그러다 더 비싸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3,000이 안 무너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한번 조정이 왔으면 뭐 상반기 중에 뭐 정말 한 2,800까지는 한번 조정이 왔었어야죠. 근데 안 온 배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체질이 좀 달라졌다. 그 체질이 달라진 건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개미들이 네. 간접 투자를 이제 안 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근데 전 세계 개미들이 그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의 흐름으로 넘어갔던 게 1980년이에요. 그때쯤부터 뭐 미국의 증권사들이 무슨 펀드니 뭐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간접 투자로 가는 게 낫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이러고 왔는데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들 배만 부르고 내 배는 안 부르더라는 거지. 그리고 제일 실망했던 게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 월스트리트에 진짜 실망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난 사람들은 다 내 집 다 뺏기게 생겼는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들은 보너스 잔치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실망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 이 금융의 기존 금융 세력에 저항한다. 이 개념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대박을 치게 됐는데 그게. 근데 이제 그런저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간접 투자 상품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금 뭐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힘들죠. 네. 돈이 빠져나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상반기 내내 지금 특징이 뭐냐면 기관은 무조건 팔고 개인이 다 사고. 네. 근데 그게 연기금이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파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기관들의 개인이 기관에 넣어놨던 자금을 빼가지고 직접 투자로 오다 보니까 그게 그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이 소위 우리 개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하단을 받쳐주는 세상으로 왔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는 파워가 보통 한 10배 정도 선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퍼가 한 15배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오지 않았냐. 퍼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왜 미국 것만 항상 퍼가 그치. 15배, 20배 받아야 되고 우리 거는 항상 10배만 받으면 땡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주식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 위주다 보니까. 아니 뭐 그거는 주식 시장이고 아. 주식 매수 주체들의 저변이 굉장히 좁았어요. 아, 시장 우리가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좀 약했다. 그렇죠. 근데 그 왜 그런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훨씬 빨리 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징, 그 내 집 마련. 우리 집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집장만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집장만 하는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주식 쪽으로 올 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점점 시장이 부동산 쪽에서 주식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그거는 우리 이 젊은 세대들, 지금 2030 세대들이요.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게 세상을 태어나서 가장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세대인데 그게 뭐냐면 저희 같은 이런 기성세대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가도를 달리는 일만 봤어요. 태어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우리 GDP가 뭐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세상을 살았으니까 $1,000가 뭐예요? $100 세상에 태어나서 $30,000 세상까지 성공가도를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은 $20,000 때 태어나서 $30,000까지 자라는 동안 왔어요. 이제부터 자기가 돈을 벌고 가야 되는 세상인데 $30,000에서 이게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2030 세대들의 자산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저는 요번에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투영이 된 게 요번 시장이다. 부동산, 이 집이라고 하는 거를 감당할 수 없는 가격까지 다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렇죠. 아예 포기하고. 네, 우리 같은 세대들은 아예 행복하죠. 내 집 뭐 한 채를 가지고 있든 두 채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그렇죠. 이 집 하나 팔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집 팔고 나라에서 주는 그 공공임대 들어가 살면 요즘 공공임대도 깨끗하고 좋거든요. 거기 들어가 살면 이 돈 가지고 내 노후 편안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말하자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 되게 될 텐데 이 친구 젊은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주식시장의 하단을 받쳐준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게 생각을 그 개인 하고요.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그 매수세가 바로 그러한 데서 기인이 됐다. 네,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마침 또 맞아떨어진 게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세를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수요 기반이 됐고, 또 이렇게 수요 기반을 만드는 데는 우리 그 몇 분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존 리 같은 선생님들이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굴곡 없이 하단이 지지되면서 왔다.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입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요 상황은 올 상반기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도 주식시장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 지수는 좀 가겠지만 네. 개별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하시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코스닥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옛날에 코스닥에서 하도 대해가지고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코스피 쪽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코스피만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 모멘텀이 지금 계속 상향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향돼 가지고 가면 곱하기 뭐 예를 들면 퍼 10배, 이거 12배 안 올리고 10배만 적용을 똑같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도 기본적으로는 지수 단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안 움직여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그 전문가분들 나와서 다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그렇죠. 개인들이 체감을 못해. 3,300선을 뭐 터치를 했네. 뭐 암만 그래도 네, 체감이 안 돼요. 네, 그냥 똑같은 얘기 할 텐데 지금까지 개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를 중심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형주들이 올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다 한 번씩 다 터졌거든요. 슈팅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 주식은 상당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꼼짝 않고 있는 거야. 그게 속쓰리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도 예를 들면 내 주식의 평가액이 1억 가다가 지금 8천원 내려왔다. 난 여전히 한 7천만 원 좀 벌었다. 이래도 속쓰리죠. 1억 갔다가 8천 내려오면 그게 속쓰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 하반기의 주식시장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달려왔고 그 달려온 거는 바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실적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 선반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주가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싸 보이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1년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다 비싸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먼저 달려왔는데 이 달려온 가격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실적을 내는 기업은 계속 가는 거고. 네, 그거를 정당화해 주지 못하면 못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도 좋기는 한데 뭐 네. 다음 달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끝 아닐까? 정점 아닐까? 피크아웃 아닐까? 이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런 경우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피크아웃은 지금 어디 쪽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그렇죠. 많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화학, 철강. 그리고 삼성전자는 피크아웃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지난 1월 달에 피크아웃을 한번 했죠. 주가로 보면 피크아웃을 했죠. 1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렇죠. 주가로는 그렇죠. 네, 1월 달에 터졌잖아요. 근데 그럼 실적이 피크아웃이냐는 부분인 건데 실적은 뭐 조금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그 부분을 우려했던 건데 작년에 언택트 세상에서 달렸는데 그러면 올해 콘택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게 여전히 계속 위험할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쏠림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저쪽으로 쏠렸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쏠려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쪽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분석에서는 제가 생각에 세계 1위 같은데 이 노근창 센터장도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낮췄는데 그렇다는 거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노근창 센터장이 낮췄으면 그 무게감이 굉장히 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저는 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리포트를 보기도 하지만 뭐 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주식은 네이버에 있는 기본적인 기업의 분석 계열을 보거든요. 분석 계열을 보는데 그것도 뭐 틀리긴 하지만 아주 많이 틀리진 않으니까. 삼성전자 올해 그 예상 퍼가 14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10배에서 12배 사이 가면 많이 가는 주식이었는데 뭐 14배 이렇게 막 가면 일단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기엔 우리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정말 수요 기반이 생겼구나. 월급 들어오면 매달 한 주씩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물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탄탄한 수요 기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14배, 15배 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눈에 보기엔 10배, 뭐 12배 이 사이에서 거래하던 주식인데 14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14배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2분기에 실적이 뭐 한 1조쯤 더 늘어나서 나올 거다, 뭐 2조 늘어 나올 거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이 가격을 지금 정당화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분기, 4분기로 가서 초대형 영업이익이 터져 나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이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주가가 피크아웃이었다. 주가가. 네. 주가가 피크아웃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 둘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너무 비싸게 샀나 하고 좀 내려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게 삼성전자가 수급이 진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14배 인정해줘야 되겠네 하고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삼성전자는 좀 지루하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의 문제지 뭐 그렇게 결국은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주가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그 모멘텀이 왔다라고 보고요. 요게 이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포인트를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때 네.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네. 이랬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가 더 갈지 네. 결정이 날 것이다. 전 좀 더 길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2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뭐 10조다, 11조다 이러고 11조 나오잖아요.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확 뛰어넘어서 한 13조, 14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제가 생각에 계속 매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 막 10조, 11조 시장 컨센서스가 그랬을 때 네. 13조인가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그러면서 한 며칠간은 계속 조정받고 어쩌고 하다가 어쨌든 가죠. 결국 외국인들이 사고 뭐, 네. 뭐 이러면서 그냥 슉 올라갔죠. 그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9만 원까지 갔던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봐야겠네요. 외국인들이 실적 발표 후에 사느냐 파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얼마를 더 버틸 거냐 아니면 좀 피해 있을 거냐 이거는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사실 수출 뭐 지금 그 6월 달까지 14개월간 계속 상승세인데 네. 대표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기관들은 증권사들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몇 달 전서부터 지금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 정도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실망스러운 거예요. 뭐 지표, 실적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러다가 뜬금없이 카카오가 확 가버리고. 가버렸죠. 예. 그거는 현대차, 뭐 기아, 모비스 이런 쪽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대란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반도체가 이게 반도체 대란 났는데 삼성전자 가야지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하고 종자가 다른 반도체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지금 뭐 7나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가장 좋은 게 한 20나노 이래요. 아주 옛날 가장 최신 사양으로 쓰는 게 한 20나노 되고, 그 사양이 나쁜 거는요 한 200나노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 그렇게 센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웨이퍼 들었을 때 이만했잖아요. 네. 옛날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여기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돈이 안 남다 보니까 만드는 데가 없거든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걔네들도 있는 기계는 돌려야 되니까, 자동차가 전부 다 오래 안 팔릴 줄 알고 주문을 줄이니까 이 공장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는 거죠. 이만큼은 자동차 걸 여전히 배치했지만 나머지는 딴 거예요. 만드는 거로 그렇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합산 점유율이 2자릿수를 갖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신차가, 모든 회사들이 다 신차가 안 나와서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차가 지금 만들어져 나와야 팔리는 거지. 근데 그나마 현대자동차하고 토요타만 반도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토요타는
현대차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현대차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현대차도 5월이 보릿고개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차가 안 나와서 안 팔린 다른 데들은 차가 안 나와서 안 팔린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은 현대차 기아가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아직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은 샀다 팔았다 단타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반도체에 문제가 없어서 차를 막 쏟아낼 때 그때도 현대차가 실적이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차 잘 나왔잖아요. 네. 차 멋있어요. 진짜 멋있게 잘 나왔고 디자인도 멋있고 차도 이제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차도 잘 만들고 뭐 그런 거고 다음에 전기차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합산 11%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게 자동차가 잘 만들어서 잘 팔리죠. 그대로 갑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선호에도 관성이 있어서 전 그대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현대차 기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모비스 또는 그쪽에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코스닥에도 많잖아요. 그런 데의 주식들도 때가 되면 한번 갈 거다. 다만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걸린다. 그래서 이 뱃속에 사리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런 아주 지루한 이런 네. 장이 계속 펼쳐져 가는데 이렇게 좀 답답한 이런 어떤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없을까?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란 말이죠. 네. 우리 고모님은 하반기 주식시장 어떤 컨셉으로 지금 철강주 네. 몰빵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지션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으시고 네. 지금 사실 우리도 지금 계속 뭐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좀 갈 것이다. 네. 뭐 어떤 분은 피크아웃이다. 네. 참 이런 논쟁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뭐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시간에 갈 것이다라는 전제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거 외에 지금 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이거 갈 것 같은데 혹은 이거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네. 어떤 섹터나 주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단타를 할 거냐, 장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거든요. 차이죠. 네, 근데 저는 단타를 안 해요. 지금 철강주도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장기 있는 거예요. 투자니까. 단타를 잘 안 하는 게요. 여러모로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제 매매 거래를 막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만큼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맨날 가서 이것만 들여다보고 매매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는 초장투도 안 하지만 한번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사면 최소한 1년, 2년은 갖고 가는 거래를 한다. 그런 네. 중간에 팔고 사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식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여행항공주 한번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와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 가격이 거의 상투 가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짧았어요? 제가 한 일주일인가 만에 나왔었을걸요? 좀 짧았어요. 하여튼 길지 굉장히 않았어요. 짧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거래를 개미들은 하지 않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 차라리 기다리는 투자. 그렇죠. 이제 기다리는 투자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다리는 투자로 해서는 그리고 순환매는요 이미 끝났어요. 순환매 이제 끝났을까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순환매장 끝났다고 봐요. 원래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우선주까지 가면 순환매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요. 네, 우선주까지 가면. 우선주도 한번 돌았잖아요. 그래, 스펙까지 다 갔죠 지금. 네, 다 갔죠. 그래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순환매가 조금 더 돌고 있잖아요. 더 돌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순환매는 유심히 보세요. 섹터 전체가 가는 순환매가 없어요.
개별 종목 개별 종목단으로 순환매가 나왔죠. 이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순환매 하나라고 보는 중에 하나인데, 뭐 네이버 카카오가 대단히 엊그제보다 회사가 달라져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순환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개별 종목단의 순환매 뭐 이런 쪽까지 갔다는 건 순환매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면 순환매까지 끝났다는 거는 이렇게 순환매장만 가더라도 그거 맞기만 하면 내가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회사 실적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돼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장에서는 방맹이를 짧게 줘라. 그래서 한 20% 정도 먹으면 털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순환매장도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7월달 들어왔으니까 2분기 실적 겸 하반기 실적 전망 이걸로 가서 실적 장세로 이제 돌아가는 장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것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옥석을 가려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네? 근데 이 실적이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 내년까지 가겠네? 하면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오를 답이지. 때까지요. 그게 네. 언제인지 모르나. 그게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5개월 후가 될 수도 당장 있고. 내일부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일부터일 수도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사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거의 하나로 저도 요즘은 다니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 11% 시장 점유율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매출 자체가 내가 팔고 싶은 만큼 실컷 다 못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그만큼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11%를 유지해 가지고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내년까지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 뭐 그다음에 모비스 이렇게 이런 걸 추천을 하고, 다른 또 저는 중소형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중소형까지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에 이게 자동차 섹터 그쪽도 유심히 잘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좀 갈 것이다. 자동차 분야가. 네,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페인트도 관련이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쪽을 좀 넓게 해서 자기가 그것도 잘 고르셔야 돼요.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이 회사는 잘 적응을 해서 계속 잘 갈 것 같고, 뭐 이러면 지금부터 사서 좀 들고 계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